안녕하세요. CAIA 윤리 레벨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웨저는 페이지 1페이지를 보시면은 Professor Sanders and Ethics라고 돼 있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진도 나갈 거고요. 공부하는 방법은 이게 윤리 과목이다 보니까 윤리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아니 사실 법규 과목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빠를 것 같아요. 법규 과목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법규를 암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규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잘 사례를 통해서 적용시키는 연습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판례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진도를 나갈 때는 책에 있는 법규를 먼저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암기하기 쉽게 제가 이해시켜 드리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걸 핸드아웃을 통해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페이지 12페이지 이런 데 한번 잠깐 가보시겠어요? 12페이지 잠깐 가보시면은 맨 왼쪽 위에 보시면 파란색 박스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규정을 먼저 암기하시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example 1, 2, 3, 4, 5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판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풀어보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렇게 진도를 나갈 거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법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게 영어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나 다른 과목들이랑 다르게 윤리 과목은 다 영어고 법규하다 보니까 내용이 읽어야 될 부분도 많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한번 읽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문장 보시면 해석이 훨씬 잘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많은 문장들을 다른 간소한 절차 다 빼버리고 다 대부분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페이지 보시면요. 윤리가 거기 보시면 Professor Sanders and Ethics라고 돼 있죠. 이쪽 잠깐만 보시겠어요? 윤리는요, 원래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Code of Ethics라는 6개의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Standards of Professional Conduct라는 7개, 2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CFA, 협회의 입장인 거고요. CAIA에서는 이 중에서 뭐를 채택을 해오냐면요. 이 7개, 22개 조항 중에서 6개, 20개 조항만 채택을 해와요. 나중에 7번째 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배우셔야 될 건 여기 7개, 20개 조항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쪽을 잠깐 보실게요. Code of Ethics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이거는 윤리고 이거는 규칙이나 규범이나 법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장에 가시면요. 윤리나 규칙 두 가지를 물어본다고 하면은 윤리는 물어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냥 명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누가 나쁜 사람이냐 규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자, 착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뭐 너도 나도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부모님한테 효도하세요. 좋은 사람이 되세요. 이웃에 봉사하세요. 이런 거 정도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착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윤리를 가지고는 이 행위가 위법이냐 아니냐 이게 잘한 거냐 아니냐를 판단하기가 되게 애매모호한 순간들이 많다고요. 그럴 때 누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를 들어 수해가 나거나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내 월급이 어느 정도를 기부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부모님한테 효도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한다든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뵌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행동 강령을 드리게 되면 그때는 뭐가 생겨요? 판단의 기준점이 생기게 되죠. 따라서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고요. 여기에 있는 규칙은 그 행동 강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은 이쪽 코드 쪽에서는 시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필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규정을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요. 이거를 토대로 만들어낸 이 규칙에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보시게 되는 거는 이 6개, 20개 조항의 조항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조항이 페이지 1페이지에 가시면 로마자 1, 2, 3, 4, 5, 6이라 해서 나와 있고 1번에 A번 knowledge of the law부터 해가지고 페이지를 쭉 넘겨보세요. 어디까지냐면요. 4번까지, 4페이지까지 넘기시면은 총 로마자 6개, 세부조항 20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세트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는 진도 안 나갈 거예요. 왜냐면 그게 서머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그쪽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 코드랑 스탠다드가 있는데 이 스탠다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맨 밑에 그냥 코드가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위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 협회 규정은 CFA 협회 규정 그리고 CAIA에서 같이 이거를 차용한 거기 때문에 제가 CFA랑 CAIA랑 말씀드려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먼저
협회 멤버로서 지켜야 되는 가장 펀더멘털한 리스폰서빌리티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로마자 1번으로 써있는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펀더멘털 이야기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조항 4가지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자본시장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4가지 파트를 그 위에다가 쌓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디냐면요. 마켓이고요. 세 번째는 고객이고 네 번째는 내 직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내 일에 대한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가지 파트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어디서 일하시냐면 자본시장에서 일을 하시죠. 따라서 자본시장에서 적용이 되는 법규를 내가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 아는 게 두 번째는 마켓에 대한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항으로는 이 마켓 다음에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일하냐면 고객을 위해서 일하게 되죠. 즉 내가 일하는 곳은 자본시장이지만 내가 일하는 쪽은 고객을 위해 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clients에 대한 duties to clients를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조항은 고객 다음에는 우리 회사가 있잖아요.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조항인 employer, duties employer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조항은 그 다음 이런 것들을 다 마친 다음에 내 일적인 거에 대한 부분 IARA라고 하는데 Investments Research, Analysis Research and Recommendation. 내가 투자안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추천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액션을 취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지켜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들에서 뭐가 발생될 수 있냐면 이해상충관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신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상충할 때 아니면 내부 고발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내부 고발이라는 거는 고객과 시장의 질서를 지켜주기 위해 우리 고용주에 대한 뭐를 반성하는 거냐면 로열티를 내가 파기하고 누구의 이익을 우선하는 거냐면 고객과 시장의 질서를 우선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럴 때 고용주의 이익은 무시되는데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허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게 마지막 6번째 conflicts of interest 이렇게 6개 조항으로 구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세트는 7번째가 있어요. 여기 7번째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무시하시면 되고요. 그거는 CFA한테들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CAIA에서는 이렇게 6개, 22개 조항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이 안에 프로페셔널리즘만이 들어가게 되면 법규이기 때문에 일단 제일 먼저 법을 알아야 되겠죠. A번 knowledgeable law, B번 independence and objectivity, C번 misrepresentation, D번 misconduct 이런 것들이 D번이죠. 이런 것들이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대비하실지 모르겠는데 윤리를 만약에 미리 대비한다라고 하시면요. 이거를 어차피 레벨 1이랑 레벨 2랑 윤리는 과목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놓으면 좋을 수 있거든요. 그때 앞차만 따가지고 암기를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저는 시험 공부할 때 어차피 CFA 시험도 레벨 1, 2, 3가 다 윤리가 똑같이 나오거든요. CAIA에서도 레벨 1, 2가 윤리가 똑같이 나오고 그래서 레벨 1 때 이거를 그냥 공부를 할 때 아예 그냥 규정을 처음에 외우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2개로 구성이 돼 있고 5개, 3개, 3개, 그리고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자만 따서 외우게 되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만,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 정도만 써보면 나중에 규정 일주일이면 다 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암기하시고 나게 되면 나중에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하다 보면은 남의 리포트 표절하는 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플레저리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플레저리즘이 어디에 속하게 되냐면 여기 프로페셔널리즘의 미스레프레젠테이션에 속해 있는 규정이에요. 근데 이게 플레저리즘이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헷갈릴 수 있냐면 내 리포트에 들어가는 건가 해서 여기 IARA에 속하는 건가라고 헷갈릴 수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할 때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큰 그림을 한번 보기 위해서 앞자만 따가지고 암기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어디 가서 보시면 되냐면요. 페이지 1페이지부터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있는 그 규정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진도는 여기 첫 번째 1A knowledge of the law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규를 잘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나가기 전에 윤리 규정이 우리한테 실생활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기 당시로 조금만 돌아가 볼게요. 금융위기 당시에 여기에
상업은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커머셜 뱅크.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시중은행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하나은행이라든가 우리은행이라든가 뭐 SJ제일은행이라든가 자 이런 시중은행들이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게 되냐면요. 모기지 바이어가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 홈오너 즉 주택 소유자들한테 모기지 상품을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주택 소유자들이 뭐를 갖고 있냐면요. 집을 갖고 있겠죠. 그럼 이 사람들한테 뭐를 빌려주냐면요. 모기지를 하나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모기지 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의 모기지 론 상품을 이렇게 한 사람마다 갖고 있다고요. 그럼 은행은요. 이게 하나가 아니겠죠. 수십 개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수십 개가 있는데 이 수십 개를 안전하게 잘 관리하면서 만기가 20년, 30년이 되니까 20년, 30년 동안 이거를 뭐 하면 되는 거냐면요. 따박따박 잘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은행이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이라고도 불렸었잖아요. 대신에 단점이라고 하면 재미가 없겠죠. 그죠? 굉장히 따분하고 그리고 이 자금이라는 건데 20년, 30년 동안 굉장히 낮은 이자율로 원금과 이자를 수취하다 보니까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는 직장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 커머셜 뱅크가 이 다음에 꾀를 쓴 거죠. 어떻게 한 거냐면은 지금 내가 이거를 20년, 30년 동안 받을 뭐가 있는 거냐면 권리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긴 채권자가 되고 채무자가 될 테니까 이 권리를 20년 동안 받을 권리를 어떤 사람한테 내가 만약에 팔 수가 있다면 이걸 유동화, securitization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유동화해서 팔 수가 있다면은 일시적으로 현금을 확 받아가지고 이걸 내가 다른 사업을 벌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럼 뭐 한다고요? 요거를 여러 개의 모기지를 여기 수십 개, 수십만 개의 모기지가 있겠죠. 이 모기지를 하나의 자산으로 뭘 하게 되냐면요. 풀링을 하게 돼요. 이걸 우리가 자산화한다고 하거든요. 풀링을 하는 과정을 거쳐요. 풀링을 해가지고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매각을 하냐면요. 혹시 SPC라고 들어보셨나요? Special Purpose Company라고 해서 특수 목적법인이라고 하는 SPC 를 통해서 요거를 뭐가 하게 되냐면요. 매각을 하게 되죠. 얘한테 요거를 매각을 하고요. 요 SPC는 또 이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거를 누구한테 또 발행을 하냐면은 투자자들한테 매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쪽에 있는 투자자들이 이 상품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요. 조금만 더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모기지 상품을요. 하나의 묶은 꾸러미로 묶었어요. 그래서 은행이 이걸 여기다가 팔아요. 특수 목적법인을 세워서. 특수 목적법인은 누가 세우게 되냐면요. 이 위에 하나의 파티가 더 등장하죠. Investment Bank라고 하는 투자은행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은행 SPC를 세워주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들이 세우기도 하고 어쨌든 특수 목적법인을 세워가지고 이거를 넘기고 그 다음에 이 투자은행은요. 요 초록색의 풀링된 상품을 기초 상품으로 하는 상태에서 뭐를 발행하냐면 주식과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투자자들한테. 자, 여기 SPC가 주식과 채권을 발행하면 투자자들은요. 이 주식과 채권을 SPC가 발행하는 거를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투자자들이 쏜 돈은 즉각적으로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은행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따라서 은행 입장에서는 20년이나 30년 동안 받아야 될 굉장히 따분한 돈을 즉각적으로 처분함으로써 갑자기 뭐를 땡길 수가 있냐면요. 현금을 확 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현금을 가지고 또 다른 대출을 일으켜도 되고 또 다른 상품에 투자를 해도 되고 추가적인 수익을 거둘 수가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인베스트뱅크는요. 이거를 사가지고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토대로 자신들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고 증권하는 과정에서 또 뭘 벌게 되냐면 수수료를 벌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투자자들은 그럼 이 상품에 왜 투자를 하느냐? 투자 기관들마다 성격이 조금 다른데 어떤 투자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전한 상품에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상품들이 있어요. 기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연기금, 국민연금이 아주 대표적이겠죠. 운용 규모는 커요. 운용 규모는 큰데 안정적으로 이자를 주는데 국채보다는 조금 더 높은 이자를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기 대표적인 상품이 있겠죠. 모기지를 안 갚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누구나 주택담보대출은 갚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이 주택담보대출을 갚게 되면 그 돈이 투자자들한테 들어갈 거고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증권화를 과정에서 여기다가 기존 모기지 레이트보다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줄 수 있도록 설계를 한다고요. 왜? 어차피 은행 같은 경우에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얻게 되니까 그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투자자들한테 아주 약간의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을 해주면서 이 상품을 유동화해서 팔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이거를 어떤 과정이라고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모기지를 근거로 하고 있는 주식이다. 그래서 mortgage backed secur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핸드아웃 몇 페이지를 보시면 이 내용이 잠깐 있냐면요. 쓰실 필요 없으시고요. 3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3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에 MBS의 세 가지 구조라고 해서 나와 있을 거예요. 이 mortgage backed security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단점이 뭐냐면요. 투자자들이 저쪽에서 홈 오너가 원금과 이자를 갚게 되면 그 돈이 투자자들한테 들어오기는 하는데 모든 투자자들이 똑같은 돈을 똑같은 순서대로 받게 된다고요. 그럼 투자자의 니즈가 다양할 수 있잖아요. 어떤 연기금 조금 더 빨리 받아가고 싶어 할 거고 어떤 연기금 조금 더 늦게 받아가도 높은 수익률을 받고 싶어 할 거고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인베스터들이 자신의 니즈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누기 시작하냐면요. 어떤 인베스터는 나는 조금 더 돈을 빨리 받아가고 싶어. 조금 더 안전한 상품으로 받아가고 싶어. 라고 하는 시니어 등급의 투자를 하기를 원하는 투자자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어떤 투자자는 나는 그거보단 조금 더 후순위로 돈을 받아도 되지만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줬으면 좋겠어. 그걸 우리가 맷잔이라고 하는 트렌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그 위에 제일 나중에 나는 이 상품 제일 나중에 돈 받아가도 되는데 제일 수익률이 높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투자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저쪽에서 홈 오너가 원금과 이자를 갚게 되면 그 돈이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여기 주식을 채권을 발행한 매입한 사람들한테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여기 아래서부터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죠. 그 아래서부터 다 쌓이게 되면 시니어가 다 가져간 다음에 누가 가져가게 되는 거냐면 맷잔인이 가져가고 그 다음 에코티가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우리가 폭포 구조, 워터폴 구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MBS의 워터폴 구조가 생기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상품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 간에 뭐가 생기게 돼요? 순서가 생기게 되죠. 따라서 조금 더 안전하지만 돈을 빨리 받아가고 싶은 더 안전한 성향의 기관들은 여기에 투자를 할 거고 그 중간에 맺자는 그 중간에 마지막으로 에코티 트렌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트렌치라고 거기에 써있죠. 트렌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기관들이 등장하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크레딧 레이팅 에이전시 예를 들어 S&P, 무디스, 피치 같은 기관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기관들의 역할은 뭘 하는 거냐면 여기 이 시니어 트렌치가 발행을 하게 되면 여기 주식이나 채권이나 어떤 상품으로 발행을 하겠죠. 이 상품으로 발행을 할 때 이 상품이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즉 여기에서 원금과 이자가 추가적으로 들어올 텐데 그 들어오는 구조가 안정적인지에 대한 이 상품을 평가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 시니어 트렌치는 트리플 A 등급이야. 이거는 예를 들어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밑에 BB 등급이야. 그 다음에 등급이야 라고 이렇게 매기는 신용평가사들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두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를 한 번 하게 되면 신용등급을 측정하기도 괜찮고 투자자들이 이 돈이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추적하기가 쉬워요. 이유는 여기에 모기지 구조를 보시면 모기지가 수십만 개 또는 수천 개의 층으로 쌓여 있겠죠. 그게 다 홈 오너들이 우리한테 돈을 빌려간 게 될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돈을 갚는 스케줄이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어느 정도 추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구조를 두 번, 세 번 정도 더 반복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이쪽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게 맷잔인이 있어요. 이 맷잔인에 투자한 투자자가 있는데 이 맷잔인에 내가 맷잔인에 지금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맷잔인을 투자한 사람들이 엄청 많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즉, 이 회사에도 맷잔이 있지만 더 다른 회사에서는 다른 커머셜 뱅크가 발행한 또 다른 맷잔인이 있겠죠. 또 다른 맷잔인도 있을 거고 또 다른 맷잔인도 있을 거고요. 무슨 얘기냐면 맷잔인만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맷잔인만 긁어 모으다 보면은 왜 우리도 중고차를 수십만 대를 사다 보면은 그 중에서 조금 좋은 중고차가 있고 덜 좋은 중고차가 있고 안 좋은 중고차가 있겠죠. 그럼 그 중에서도 정말 상태가 좋은 중고차는 새 차급의 중고차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요 조금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여기에 맷잔인에 비록 속해 있지만 조금 더 좋은 돈을 받고서 팔 수가 있겠죠. 자, 부도채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부도채권 아니거든요. 부실채권 NPL이라 해도 그 중에서도 신용등급이 높은 채권자를 갖고 있는 채권도 있다고요. 그럼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회수율이 훨씬 높게 책정이 되겠죠. 그럼 그런 채권 같은 경우에는 비록 지금 이 회사가 부도가 나고 법정관리에 들어있다라도 조금 더 우리가 그걸 샀을 때 비싼 가격으로 회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맷잔인을 긁어 모아가지고 이 맷잔인을 다시 한번 뭘 하냐면요. 또 한번 뭐 하게 되는 거냐면
풀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한 번 묶게 되는 거예요. 이걸 또 한 번 묶어가지고 이걸 묶은 거를 또 다시 뭐 하라냐면요. 또 다른 SPC한테 이거를 매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매각을 한 다음에 이거를 기초로 해서 뭐를 발행하냐면요. 또 똑같이 발행을 하는 거예요. 시니어 메자닌 에쿼티 트렌치로 다시 한번 발행을 해요. 이렇게 다시 한번 발행한 상품을요. 그 밑에 보시면요. 써있지 않지만 이거를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이라고 합니다. CDO라고 얘기를 해요. 자,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이라는 거는 debt라는 건 뭐냐면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이나 부채를 얘기를 하겠죠. 빚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빚에 대한 의무를 내가 뭐 한 거예요? 다 담보해가지고 묶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여기에서 MBS만 말씀을 드렸는데 ABS라는 상품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Asset Backed Security라고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Asset Backed Security는 뭐냐면은 자, 여기에 돈을 빌린 사람들이 홈 오너만 있는 건 아니겠죠. 주택 구매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도 있을 수 있냐면 학생도 있을 수가 있고요. 왜? 학생은 스튜던트 론이 있겠죠. 자동차 구매자도 있을 거예요. 차 할부로 사잖아요. 오토론도 있을 거고요. 그 모든 론들을 여기다가 다 은행이 갖고 있을 텐데 그것들을 다 집합시켜가지고 풀링을 해서 팔게 되면 그건 Asset Backed Security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CDO 구조에서 이걸 한 번만 했겠어요? 또 한 번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또 메자닌 있잖아요. 그럼 그 메자닌을 또 다른 메자닌과 긁어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이거를 풀링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선물 꾸러미로 묶어가지고 또 한 번 팔게 되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CDO 위에다가 이제 제곱을 붙여요. 그래서 CDO 스퀘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 번 더 하면 큐브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수십 번씩 반복을 하는 거예요. 왜 이걸 반복을 하냐면은 자, 여기 메자인에 누군가가 투자를 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풀링해서 또 한 번 팔게 되면 즉각적으로 또 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또 다른 투자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니즈가 있는 거고 또 중간에 여기에 누가 들어올 거예요? 인베스트먼트 뱅킹이 들어오겠죠. IB는 또 한 번 이거를 파는 과정에서 중개를 하고 또 중개 수수료를 받고 발행 수수료를 받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거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투자할 상품이 많아지게 되면은 수익률도 조금씩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더 높은 상품들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해피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홈 오너가 돈을 갚으면은 그건 다 문제가 없어요. 여기에는 홈 오너가 돈을 착실히 갚게 되면 이자랑 원금이 여기 시니어 트렌치에 차고 메자닌 트렌치에 차고 그 메자닌 트렌치가 많이 차게 되면은 결국에 여기 메자닌이든 시니어든 들어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홈 오너들이 영화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돈을 어떻게 돼요? 못 갚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신용위기가 오는 거죠. 그게 2008년 금융위기잖아요. 돈을 점점 못 갚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돈을 못 갚게 되면 처음에 여기 시니어 트렌치는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어디서부터? 에쿼티 트렌치부터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 메자닌 트렌치의 일부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괜찮았다 하더라도 어떤 메자닌 트렌치에 문제가 생기는데 처음엔 그게 별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전체적인 비중에서 저 메자닌이 차지하는 게 별로 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엔 어떻게 되냐면은 대부분의 메자닌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만약에 그거를 토대로 지금 메자닌을 토대로 해서 시니어 트렌치를 발행을 했잖아요. 근데 메자닌을 토대로 발행한 시니어 트렌치인데 이게 시니어임에도 불구하고 저쪽에 메자닌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여기 트렌치들도 돈을 못 받게 되는 사태가 발생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 시니어 트렌치는 여전히 S&P 무디스 피치스가 평가를 했었는데 여기에 여기에 평가된 등급 자체가 여전히 트리플 A 등급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했어요. 80% 이상이 트리플 A 등급을 받았었거든요. 얘들이 나중에 고소를 당하는데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이거는 우리가 객관적인 레이팅을 평가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의견을 우리의 의견이라는 거, 우리의 의견이고 이거를 우리가 오피니언 쇼핑이라 해서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윤리 시간에. 자, 오피니언 쇼핑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회계법인들이 지금 지정감사제로 좀 바뀐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지정감사제로 바뀌기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어차피 S&P가 안 주면은 무디스랑 피치스한테서 의견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한테 안 주면 되는 거니까 다른 데 가서 받으면 되거든. 그래서 오피니언 쇼핑, 즉 내가 어떤 의견이든 이거를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굳이 너희들한테 받을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여기에는 오피니언 쇼핑의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80% 등급 이상의 시니어 트렌치가 여전히 큐브가 되고 스퀘어가 되는
된 상태에서도 뭘 받을 수 있었냐면 트리플 A 등급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이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죠. 이게 트리플 A 등급인데도 불구하고 메자닌을 근거로 하고 있는 트리플 A 등급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수십 번 반복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는 내가 시니어 트렌치에 투자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니어 트렌치의 기본 자산이 어느 메자닌에서 오게 되는지까지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 그게 2008년도 금융위기였었거든요. 그런 상황까지도 촉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그런 내용들이 그냥 정리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IO 스트립이랑 PO 스트립은 그거는 지금 모르셔도 되고요. 그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요. 한 발 더 나아가요. 저기서 돈을 못 갖게 되면은 여기서 이 상품들이 부도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따지게 되면요. 여기 MBS 시장, ABS 시장이 한 1조 원 정도, 1조 달러 정도, 1조 달러 정도의 시장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 시장은 한 60조 정도, CDO, CDO 스퀘어, CDO 큐브 시장은 한 16 빌리언, 그러니까 한 16조 달러 정도? 그 정도의 규모가 됐었다라고. 제가 지금 16조 원인가 16조 달러인가 이게 규모가 너무 큰데. 잠시만요. 규모가 너무 큰데. 맞는 것 같아요. 여기 ABS, MBS는 1 트릴리언 달러니까 1조 달러 정도 되는 거고요. 이쪽 같은 경우 CDO랑 CDO 스퀘어, CDO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11조 달러 정도의 규모가 됐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금융기관들, 즉 골드만삭스라든가 모건스탠리 아니면 뭐 JP 모건이라든가 크레딧 스위스 이런 투자은행들이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요. 어떻게 나아가냐면 얘들은 지금 자신들이 만들어서 팔고 있는 이 CDO 상품이 쓰레기인 걸 알았어요. 왜? 보시면 알잖아요. 이게 한 번, 두 번 할 때는 괜찮은데 나중에는 그게 시니어 트렌치라고 하더라도 메자닌에서 즉 불순물이 더 많이 점점 섞이게 된 메자닌들을 가지고 뭘 시니어를 만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팔고 있는 상품들이 언젠간 부도가 날 거란 걸 알았고 저쪽에서 점점 더 모기지 소유자들이 돈을 못 갚고 있다는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언젠간 이게 터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얘들이 뭘 했냐면요. 보험을 들기를 시작합니다. 그 보험을 누가 대표적으로 발행을 했냐면요.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 보험사죠. 박진영 선수가 그 스폰을 받고 뛰었던 그룹의 구단에 그 AIG가 보험을 발행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누가 보험을 가입을 하냐면요. 아까 제가 얘기를 했었던 그런 IB뱅크들이 투자은행들이 여기에다가 보험을 가입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럼 보험을 하면 보험료를 내겠죠. 보험료를 일정 부분 내고 AIG가 보장해주는 건 뭐냐면은 이 MBS, CDS 상품, CDO 상품들이 부도가 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뭐를 보상해주기로 했냐면요. 이 부도난 거에 대해서 AIG가 이거를 보상해주기로 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 계약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Credit Deferral Swap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Credit Default라는 게 뭐냐면 신용이 부도가 났었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뭘 주는 거예요? 보상을 해주는 보험 상품인 거예요. 따라서 이 상품들이 부도가 나게 되면 AIG가 여기에 대해서 뭘 주냐면 benefit, 즉 이거를 물어주기로 한 계약을 체결을 했었다고요. 근데 금융위기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저쪽에서 홈 모기지 오너들이 돈을 못 갚기 시작해요. 돈을 못 갚기 시작하면서 점점 메자닌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하고 따라서 메자닌을 근거로 한 시니어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을 해요. 시니어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서 이것들이 부도가 나면은 AIG가 물어줘야 되는 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문학적으로 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천문학적으로 커진 돈을 구제금융 때 틀어막기 위해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뭘 했어요? 여기에다가 캐피럴을 직접 인젝션하는 그런 법령을 추진을 하죠. 그때 돈을 때려박았던 게 여러분들이 그냥 흔히 들으셨던 뭐 170조 원을 때려박으니 200조 원을 때려박으니 170 빌리언 달러를 여기다 때려박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었냐면요. 자, 잠깐 보시겠어요?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나 대부분의 투자은행들은 여기에 있는 MBS 상품, CDO 상품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품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투자자들한테 그에 대한 위험을 제대로 공지를 안 한 거죠. 즉 뭐예요? 투자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고객한테 여기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를 했거나 숙지를 했어도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5번 조항에 보시면요. 내 일적인 거를 설명을 할 때 고객한테 투자에 대한 리턴도 설명을 해야 되지만 리스크에 대해서도 분명히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 부분을 간과하고서 설명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 CDS 상품의 최대 문제는 골드만삭스 모건리는 이 상품들이 부도가 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반대 베팅을 한 거죠. 무슨 얘기예요? 보험 상품을 가입을 했어요. 보험 상품은요, 이 상품이 부도가 날 때 내가 보상을 받는 상품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얘들은 또 뭐라고 있었냐면요. 모기지 시장은 굉장히 안정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절대 부도가 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다고요. 그럼 절대 부도가 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나는 보험 상품을 가입하고 있었던 거니까 뭐예요? 투자자들한테 너는 상방에 걸어 나는 하방에다가 걸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즉 투자자랑 반대 포지션을 취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 부분은요. 나중에 여기 conflicts of interest, 이해상충관계에 부딪히는 거에서 고객의 이해랑, 즉 고객의 투자자산과 나의 투자자산, 고객의 투자에 대한 폴폴리오에 대한 내 어드바이스와 지금 내가 취하고 있는 내 폴폴리오의 포지션이 차이가 나게 되면요. 이 반대되는 거에 대해서 고객한테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들이 있거든요. 6B에 그 prior to transaction, 거래에 있어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위반이 되는 거예요. 또 이게 무슨 위험이 있냐면요. 지금 이 상품을 홍보를 할 때 모기지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인 시장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심지어 어떤 자산운용사는 모기지 상품은 절대 부도가 나지 않는, 대부분 부도가 나지 않죠. 정부에서 지급 보증 어느 정도는 해주기도 하고요. 따라서 이 모기지 시장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모기지를 안 간 사람 없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다고요. 그럼 원금 손실이 나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시니어 트렌치 트리플 A 등급을 받았더라도 당시 트리플 A 등급을 받았던 시니어 트렌치의 대부분이 부도가 났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부도 규모가 나은지에 대해서 추산조차도 불가능할 정도였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안전하고 원금 보장이 된다는 건 사실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거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에는 미스커뮤니케이션은 원스의 미스레프레젠테이션이 들어가거든요. 이와 같이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제 사례들이 윤리 규정에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도 나가면서 이에 대한 언급들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서 계속해서 사례를 적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 사태의 결말은 어떻게 됐냐면요.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는 거는 그냥 뒀어요. 왜냐하면 리만 브라더스는 그냥 투자은행 중에 하나고 여기에 있는 MBS나 CDO를 갖고 있고 발행하는 그런 회사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망하는 거는 그냥 그 회사 자체의 부도로 그냥 처리가, 물론 그 여파가 굉장히 컸지만,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리만이 망한 다음에 AIG는 구제금융을 해주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 AIG가 망하게 되면 AIG에 빨대를 꽂고 있는 여러 금융기관들이 수십 개가 된다고요.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버지 브래킷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은 AIG가 망하게 되면 보험금을 못 내서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크레딧 스위스 같은 모든 버지 브래킷들이 망하게 되면 이 버지 브래킷들한테 돈을 투자해줬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일반 대중들도 있는 거예요. 고객들도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연기금들 또는 자산운용사, 증권사에 돈을 맡긴 모든 고객들이 다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누가 또 영향을 받게 되냐면 은행들도, 저 앞쪽에 있는 커머셜 뱅크 있죠. 커머셜 뱅크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커머셜 뱅크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건 사실상 모든 국민들이 다 여기에서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때 AIG에 구제금융을 했던 거예요. 170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170빌리언, 그 당시에 환율로는 조금 더 나았죠. 그 돈을 여기에 구제금융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결국에는 돈 안 받는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미국 정부에서 어떤 조건도 없이 뭘로 꽂았냐면 부채로 꽂은 것도 아니야. 자본으로 꽂아줬다고요. 자본인데 의결권 없는 자본으로 꽂았어요. 왜냐면 투자은행들이 안 받겠다고 했거든요. 안 받는다고 했는데 미국 정부에서 강제로 그냥 집어넣어 그냥 받으라고 했었죠. 그냥 받고 니들이 알아서 여기에 대해서 빨리 양적금, 양적 완화해서 쓰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여러 금융 구제 안들 중에 무엇들이 있냐면요. 미국 정부에서 모기지 매입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이 모기지가 계속해서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부도가 나면요. 그걸 어떻게 해요? 부도가 나지 않게 막으려면 누군가 그거를 매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돈을 하늘에서 뿌려도 일반 대중들한테 가는 돈이 그렇게 클 수 없었던 이유가 계속해서 정부가 일반 대중들한테 돈을 뿌린 게 아니라 뭐에 뿌렸냐면요. 이 모기지 상품을 구입하는 데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로 돈이 들어가면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요? 다시 투자은행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투자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다 해지한 거잖아요. 따라서 뭐 했어요? 성과급 파티를 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윤리적인 면에 대한 신문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났었죠. 당시에 이게 이 CDS 시장이 한 60조 달러 정도 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시장이었죠. 원상품이 1조 달러밖에 안 되는데 이게 60조 시장이었으니까 이게 망하게 되면 진짜 그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시한폭탄이 터진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앞장으로 가셔가지고 실제 진도 나가는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어딜 가실 거냐면요. 페이지는 그래서 우리 5페이지부터 나갈 거예요. 5페이지부터 더 많은 사례들을 쓰면서 그 다음에 진도 같이 나가도록 할게요. 5페이지를 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 뭐부터 시작을 하냐면요. 법규이기 때문에 일단 이 법규를 잘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A 뭐부터 시작을 하냐면요. knowledge of law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법규를 일단 뭐 하는 거야? 잘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요. 자, 일단 법규 과목이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될 텐데, 그럼 그 잘 아는 거는 어떻게 다니냐게 되냐면요. 핸드아웃 1페이지 같이 보면서 좀 따라오세요. 페이지는 5페이지 펴놓으시고요. 핸드아웃에 보시면요. 제일 첫 번째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잘 알고, 그 다음에 잘 따르고, 잘 지키고. 위반 시 따르지 않는 dissociation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밴드아웃에 있는 거니까 칠판의 판선 최대한 줄이면서 가볼게요. 자, 일단 법규는요, 잘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적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잘 알고의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요. 거기에 applicable law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적용 가능한 법규라고 돼 있죠. 적용 가능한 법규라는 건 뭐냐면은 법규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원자재를 사와요. 그리고 그 원자재를 여기서 가공을 해서 다른 나라에 갖다 팔아요. 그럼 원자재를 사오는 나라의 법도 알아야 될 거고 여기 나라의 법도 알아야 될 거고 파는 나라의 법도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나한테 적용이 되는 그 모든 법규 또는 전문가로서의 지금 CIA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는 캔디데이트 입장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규정이 적용이 되고 있는 거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업데이트를 잘 해야 된다는 것도 있어요. 즉 법과 규정을 모르는 것이 면제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알아야 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규를 모른다? 그것 자체도 위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잘 지키고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 가능한 한 더 엄격한 법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핵심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ore strict law 또는 strictest law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잘 엄격한 법규를 지켜주는 거죠. 가장 엄격한 법규를. 거기 있는 예를 보면요. 거기 예를 들어서 미국법, 한국법, 베트남법 그리고 코드랑 스탠다드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거의 한국인이고 미국계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한국법과 미국법에 대한 적용을 다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는 베트남에 나가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베트남에 대한 법규도 적용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멤버스 앤 캔디데이트 멤버는 합격하고서 자격증 등록을 마쳤을 때 캔디데이트인 거는 그냥 진짜 지원자인 그 상태에서 멤버스 앤 캔디데이트 상태에서는 뭐가 또 적용이 되냐면요. 항상 코드랑 스탠다드 방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여기 규정도 적용이 된다고요. 자, 이 모든 규정들이 다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한국과 미국법은 그냥 예를 들어서 코드랑 스탠다드보다 조금 더 엄격한 법규라고 해서 제가 more strict law라고 얘기를 하고요. 베트남 법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 엄격하다 그래서 less strict law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그 중에서 어떤 법규를 지켜줘야 되냐라고 하면 가장 엄격한 법규를 지켜주시면 돼요. more strict law라고 돼 있죠. 가장 엄격한 법규를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MS법이 안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코드랑 스탠다드랑 베트남법만 나왔어요. 뭐 지켜주시면 돼요? 코드랑 스탠다드를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 단어도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무런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럼 뭐 지켜주시면 되냐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Members and Candidates로서 항상 지켜줘야 되는 법규가 있어요. Members and Candidates로서 항상 지켜줘야 되는 법규는 코드랑 스탠다드죠. 따라서 코드랑 스탠다드를 가장 기본으로 깔고서 그 위에 그거보다 더 엄격한 법규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쓸게요. 깔끔하게. 그럼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서 내가 어떤 법규를 지켜줘야 되냐면요. 코드랑 스탠다드를 기본으로 놓고서 그거보다 더 엄격한 법규를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즉 언제든지 나한테는 코드랑 스탠다드가 적용이 되니까 그거보다 상위에 있는 법규는 지켜주면 되는 거고요. 그거보다 하위에 있는 법규는 지켜주면 안 되는 거예요. 뭐를 포함해서? 코드랑 스탠다드를 포함해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틀렸을 땐 따르지 않는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틀렸을 때 따르지 않는 절차는 거기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법규 위반 사항을 여러분들이 발견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법규 위반 사항을 발견을 했었을 때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확인하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확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법규가 내가 알고 있는 법규가 진짜 맞고 이게 위반 사항이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확인이라는 절차는 내부랑 외부로 나눠진다고 돼 있죠. 내부는 뭐냐면요. 컴플라이언스 오피서한테 확인하는 거예요. 준법감시부서 회사 내에 있을 거 아니야. 준법감시부서에 확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확인할 만한 역량이 떨어지게 되면 뭐 또 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조언받게 되는 Independent Compliance Consulting and Legal Opinion 같은 것들을 받아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절차 보고 및 시형 조치인데 보고는요. 내부로의 보고랑 외부로의 보고로 나뉩니다. 내부로의 보고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반드시 하라고 돼 있죠. 누구한테? 고용주한테, 나의 supervisor, employer 또는 우리 뭐 예를 들어 CEO 조직이라든가 board of directors, 이사회 조직이라든가 audit committee라든가 이런 내부 조직한테 반드시 하는 거예요. 외부로는요. must 아니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법규에서 요구할 때 하라라고 되어 있죠. 미생 드라마 보시면요. 법규 위반 사례를 장그래가 발견했을 때 뭐 하냐면은 일단 먼저 누구한테 보고해요? 우리 내부적인 상사들한테 보고하죠. 바로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잘 봐요. 조직원이 예를 들어서 자꾸 술 먹고는 케이스는 아니고 조직원이 뭔가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요. 그렇다고 걔를 바로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일단 먼저 내부적으로 이게 어떤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내부 통제 절차를 통해서 보고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내부로는 반드시 보고하게 돼 있지만 외부로는 먼저 반드시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 하는 거냐면요. 특이한 사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경영자의 배임이나 횡령 같은 경우에는 내부 보고가 아니라 바로 그냥 외부 보고를 해도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해도 되거든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또는 분식회계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그럴 때는 법에서 요구할 때 외부로 보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때 찾아봐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요. 반드시 이런 나중에 책에 나오겠지만 regulatory agency나 governmental authority한테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외부 보고를 해야 될 때는 이게 외부로 보고해야 되는 사항이 강제되는지 아닌지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반드시 뭘 하셔야 되냐면요. 내부 통제 절차를 찾아보면서 또는 외부의 법령을 찾아보면서 이게 외부로의 보고가 필요한 사항인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경영자의 배임이나 횡령인데 내부로 보고뿐만이 아니라 외부로 보고를 강제할 때가 있다고요. 그럼 그럴 때는 외부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반드시 찾아봐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인포메이션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제가 나중에 돌아서 짚어드릴게요. 이게 법규 위반이 내부적인 조직에서만 발생되는 게 아니라 고객이랑 일할 때 고객이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고. 근데 내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자문해주는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고객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걸 알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그럼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클라이언트의 인포메이션은 기본적으로 밖으로 보고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요. 저쪽에 보시면요. 여기 3번에 알파벳 2번 조항이 있어요. 알파벳 2번 가시면 preservation of confidentiality, 고객의 기밀보호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고객 정보인데 밖으로 내보내겠어요? 일반적으로는 보고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게 무시되는 경우는 언제냐면요. 네, 예를 들어서 금감원에서 직접 계좌 추적권을 가지고 비자금을 추적할 때라든가 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불법적으로 이렇게 자금 유통하고 머니 런더링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돈 세탁하는 경우에는 계좌 추적권이 있으면 고객의 정보라도 액세스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 경우에는 즉 클라이언트의 인포메이션을 그때는 외부에 공개할 수가 있는 거 언제 법규에서 요구할 때. 그래서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법규에서 요구할 때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는 CFA 협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CAI 협회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즉 협회에서 요구할 때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클라이언트가 허락해준 경우죠. 클라이언트가 허락해준 경우는 고객이 내 정보지만 이 정도 사람까지는 봐라고 정보에 대한 공개를 허락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IBD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매각과 매수 자문을 하고 있어요. 그럼 매각과 매수 자문할 때 제일 먼저 기밀준수 계약서 체결하죠. 그다음 기밀보호준수 계약서 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객이 이 정도 정보는 니들이 매각할 때 써, 이 정도 정보는 니들이 자문할 때 써라고 딱 주는 정보가 있다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냐면 종업원들의 임금 같은 것들. 잘 봐요. 우리가 종업원들의 임금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저쪽에서 사장님이 이건희 씨가 얼마 받았는지, 이재용 씨가 얼마 받았는지 다트에 공시되는 내용은 총액이지만 세부적으로 얼마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요. 세부적인 종업원들에 대한 정보들. 근데 실제 우리가 매각이나 매수 자문 하게 되면요. 종업원들 임금 다 실사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보셔야 되겠죠. 그럼 알 수가 있다고요. 그 과정에서 뭐가 되냐면요. 클라이언트 허락해준 자료 같은 경우에는 볼 수가 있어요. 협회에서 요구하는 경우는 뭐냐면은
나중에 협회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협회 조사를 받을 때 그 조사 과정에서 그 정도는 응해도 된다. 그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dissociational resign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 보시면요. 두 번째 절차에 뭐라고 돼 있냐면 보고나 시정 조치라고 돼 있어요. 보고 또는 시정 조치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잘못된 행위를 발견했어요. 확인해 보니까 이게 불법 행위가 맞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시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라고 보고나 시정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고나 시정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즉 내가 머니 런더링하는 계좌를 운영하는 거를 요청을 받았는데 이게 머니 런더링임이 확인도 됐고 이거 머니 런더링이기 때문에 이거 운영하면 안 됩니다. 왜 내가 내부로 보고됐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한테 회사에서 네가 그래도 이 자금 계속 관리해 라고 나한테 부당한 압력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dissociation이나 resign이라고 돼 있죠. 내가 더 이상 그 일에 협력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래요. resign은 뭐냐면은 그 일에서 사퇴하라는 거죠. 나 이 일 못하겠다라고 직위 해제하고 그냥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요. consider leaving the company.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이상 이 일에 끼지 못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계속해서 이 일에다가 포함을 시켜놓게 되면요. 그때는 회사를 떠나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고려만 하시면 돼요. 요즘같이 힘든 때 바로 떠나시면 안 돼요. 고려만 하시면 돼요. 자, 어디를 가실 거냐면 이제 책 가서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요. 5페이지 가셔서 내용 빠르게 읽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거기에 있을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Members and candidates must understand and comply with all applicable laws, rules, and regulations. 나한테 적용 가능한 모든 법규나 규율이나 규정 같은 것들을 다 이해하고 따라야 돼요. Including the CFA Institute Code of Ethics and Standards of Professional Conduct of any governments, regulatory organization, licensing agency, 정부라든가 규제기관이라든가 자격증기관이라든가 professional association, governing their professional activities. 나의 전문가적인 행동을 규제하는, 잘 알아야 되는 것. 제 1번 조항이죠. 잘 알아야 되는 거에 대해 설명 나온 거예요. In the event of conflict. 만약에 예상충 관계가 발생되게 되면요. 그때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따르지 않는 절차에 대해서 배운 거죠. 만약에 법규가 잘 지키는 절차. Members and candidates must comply with more strict law, rule, or regulation. 그 중에서도 엄격한 법규를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Members and candidates must not knowingly participate or assist in any, must dissociate from any violations of such rules, laws, and regulations. 그 다음에 Members and candidates이 만약에 알면서도 어떤 행위에 참여한 거 그런 거 금지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협력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죠. 가이던스 볼게 밑에 standards and local law라고 돼 있을 거예요. 자, 스탠다드라는 건 코드랑 스탠다드를 얘기를 하고요. local law라는 거는 그 지역 법규, 내가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그 나라의 법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두 개가 상충될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당연히 뭐 하셔야 돼요? 상충되든 더 엄격한 법규를 지켜주면 되는 거고 그게 코드랑 스탠다드가 최소한이 돼야 되는 거예요. Members must know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their professional activities in all countries. 모든 국가 in which they conduct business. 내가 사업을 하는 그 모든 국가에서 적용이 되는 법규를 알고 그 다음에 must comply with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their professional activity. Always adhere to the most strict rules and requirements. 그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법규나 규정을 지켜주라는 거죠. Law, CFA, Institute standards that apply. 즉, do not violate standards even if the activity is otherwise illegal. 그 다음에 스탠다드를 위반하지 말래요. The activity, 그 행위 자체가 합법적일지라도 라고 돼 있죠.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들 가보면은 마약이나 동성애 또는 성매매 같은 것들이 합법인 나라들이 있어요. The activity is legal. 그 행위 자체가 만약에 합법일지라도 do not violate code standards. 코드랑 스탠다드를 위반하지 말라는 거 뭐냐면 협회 규정상 하지 말라면은 그 나라에서는 합법일지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게 베트남 얘기 드렸었잖아요. 베트남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진 않지만 예를 들어 마약이라든가 뇌물 같은 것들이 합법으로 그러니까 규정하는 법규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더라도 그게 코드랑 스탠다드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위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거기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가이던스의 participation or association with violations by others. 다른 사람에 의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내가 참여하게 될 때
members는요, should dissociate or separate themselves. 나 자신을 dissociate, 협력하지 말고 separate, 분리시키래요. from any ongoing client-employer or employee activity that is illegal or unethical. 그 행위 자체가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로부터 나 자신을 분리시키래요. even if it involves leaving an employer. 만약에 그 행위 자체가 고용주를 떠나는 것을 포함할지라도 While a member may confront the involved individual first. 만약에 내가요, 그런 행위에 연관되어 있는 어떤 내 조직원들, 사람들을 맞닥뜨리게 된다면요, It must approach its supervisor or compliance departments. 반드시 우리 상사한테 보고하고 윗사람한테 보고하러 돼 있죠. 즉 내부로의 보고는 반드시 하라는 내용이에요. In action with continued association. 만약에 continued association 하면서 계속해서 참여하면서 in action 아무런 행동도 내가 취하지 않게 되면 maybe construed as knowing participation. 네가 알면서도 참여한 거랑 똑같이 치겠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네가 똑같은 위반 행위에 참여한 걸로 보겠다라는 거죠. 즉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액션을 취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디소시에이트 행위를 반드시 취해 주셔야 돼요. 이게 뭐랑도 연관이 되냐면요. 옛날에 윤일병 구타 사건 혹시 기억이 나요? 저쪽에서 구타당하는 사람을 내가 본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것도 내가 알고 있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동 취하지 않은 것. 여기에서도 뭐예요? 공범으로 똑같이 보겠다는 거예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여기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recommended procedures for compliance members 보도록 할게요. Members have procedures to keep up with changes in applicable laws, rules, and regulations. 반드시요, 이 변화들을 내가 뭐 할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절차들이 있어야 되고요. Compliance procedures should be reviewed on an ongoing basis to ensure that they abide by current laws and safety standards and regulations.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절차들이 있어야 되고, Members should maintain current reference materials for employers accessing in order to keep up with dates, laws, and rules and regulations. Keep up to date.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장치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가볍게 이런 것들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Members should seek advice of counsel their compliance departments.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반드시 compliance departments여야지 누가 아니냐면요, 일반적인 카운셀링 받는 부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으시면 아니냐면요, 제너럴 카운셀 부서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컨설팅을 받는 곳이 아니라 반드시 컴플라이언스, 오디트 커미티, 감사위원회라든가 보드 오브 디렉터스, 이사회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감시에 대해서 조합문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Members should document any violations with the dissociate themselves from prohibited activity. 내가 아까 우리 위반 시에 따르지 않은 절차 있었잖아요. 세 번째 절차가 뭐였냐면 dissociation이랑 resign한 절차였었어요. 그때 내가 왜 이런 행위를 중단하는지, 내가 더 이상 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다큐멘트로 남겨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전 정권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정권에서 어떤 주식을 매입을 하라고 이렇게 그 프로젝트를 밀어붙이라고 해서 위에서 압박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 투자심의위원회 열리잖아요. 투심이 열리죠.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처음엔 사람들이 반대한다고요. 격렬히 반대를 하는데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이거 녹취록에 나온 거예요.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라고 심사위원들이 다 나갔다 들어온 다음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반대했던 심사위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녹취하고 있고 지금 속기록 남기고 있으니까 내가 반대한 사실 반드시 여기 속기록에다가 남겨놓으라고 녹취한 내용이 있거든요.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을 보호해 준다고요. 문제가 터졌을 때 이 속기록이나 녹취록에다가 반드시 내가 왜 이거를 찬성하지 않았고 이게 왜 부당한지에 대해서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놔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There is no requirements under the standards report violations to government authorities. 그래서 중요한 문장입니다. 6페이지 두 번째 동그라미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위반 사항이 발견했을 때 There is no requirements. 반드시 행위를 정부 당국에다가 보고해야 되는 그런 강제 사항은 없어요. 그런데 But this may be advisable in some circumstances. 이게 특정 상황에서는 장려가 되는데 그게 언제냐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법규에서 강제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또 협회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고객이 허락해 준 경우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내부 보호 반드시 하는 거예요. Members are strongly encouraged to report other members have violations of the code and standards. 그 다음 밑에 example 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example 1번 위에 세 줄 읽어볼게요.
Members who supervise the creation and maintenance of investment services products should be aware of the comply and regulations and laws regarding such services and products. 자, comply the regulations. 법규를 따르래요. 어떤 국가? Both in their country of origin. 내가 이 원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오는 국가. And the countries where they will be sold. 내가 이거를 파는 국가. 그 모든 국가에서의 법규를 다 지켜주라는 거죠. 이그샘플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앨런. works for a brokerage firm. 증권사에서 일하고 있고요. 자, 잠깐만요. 핸드아웃 3페이지 좀 잠깐만 가볼게요. 핸드아웃 3페이지 가시면요. 거기 자본시장의 구조인데 CIA 시험 준비할 정도면 거의 대부분 이 정도는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쓰지 않으면서 그냥 제가 설명드려볼게요. 자본의 공급처가 있고요. 공급은 투자자가 되겠죠. 이 공급처를 중간에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증권사잖아요. 그리고 이 증권사는 자본의 수요가 있는 기업체에다가 투자를 해주게 되죠. 거기에 있는 firms, company, 삼성전자, LG전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증권사를 중간에 브로커 역할을 한다 그래서 브로커리지 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회사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슈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거기 이슈어는 안 써 있는데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발행처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슈잉하는 컴퍼니 입장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이거를 누가 대신 팔아주게 되냐면 중개를 하는 회사인 증권사가 팔아주게 되겠죠. 그럼 증권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거기에 sell side firm이라고 되어 있죠. 왜? 얘들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을 증권사에서 팔아주니까. 그래서 sell side firm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예를 들어 거기에 있는 자산운용사나 아니면 자본의 공급처인 개인이나 기업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게 자산운용사잖아요. 이 회사들을 우리가 무슨 회사라고 하면 buy side firm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는 자산운용사가 이미 발행된 주식이나 채권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서 그 사이에서 뭐가 발생되냐면 브로커리지 피가 발생되죠. 주식 중개 수수료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 execution fee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험 목적상 우리가 나갈 때 시험 목적상 주인공은 동그라미를 칠 거예요. 나는요. 그 다음에 employer는요. 네모를 칠 거예요. 그래서 고용주는 employer는 네모를 칠 거고요. 그 다음에 고용주 말고 제3자는 뭐를 칠 거냐면 세모를 칠 거예요. 그래서 third party는 세모를 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고객이 나오면 고객은 별표를 치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체크를 할 거고 밑줄을 그어가지고 표시를 할게요. 책에 파티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로 표시하면서 진도를 나가면 될 것 같아요.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앨런 works for a brokerage firm. 증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사 네모 치시면 되고 마이클 앨런은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Is responsible for an underwriting of securities. 주식을 발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증권사 내부에서도 주식을 발행하는 발행팀, IPO팀이나 아니면 IBD에서 근무를 하고 있겠죠. 크게는 A company officer, 세모는요. gives 앨런 information. 앨런에게 정보를 주는데 앨런이 주인공이니까 동그라미 컴퍼니 officer은 세모가 되겠죠. 이 컴퍼니 officer은 예를 들어 주식을 발행하는 이슈잉 회사가 될 거예요. Indicating that the financial statements 앨런 filed with the regulator. 앨런이 지금 정부 규제 당국에 제출했던 파일, 즉 financial statements가 oversee the issuer's earnings. 누구의? 발행사의 수익을 과대 계상한 것 같대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잘못된 재무제표죠. 그럼 잘못된 재무제표는 제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 시정조치 빨리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앨런 seeks the advice of the brokerage firm's general counsel. 앨런은요. 우리 회사의 일반 카운셀링 부서, 일반 카운셀링이라는 건 심리치료 부서는 아니면 커리어 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카운셀링 받는 거. 그러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Who states that it will be difficult for the regulator. 이게 어려울 거야. 규제 당국이 to prove that Allen has been involved in any wrongdoing. 네가 어떤 잘못된 행위에 연관돼 있다라는 거를 밝히기는 어려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밝히기는 어려울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일단 첫 번째는 확인하는 절차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확인하는 절차를 잘하는 거에 대해 커멘트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줄 가도록 하겠습니다. 커멘트 세 번째 줄 보시면요. 마침 뒤에부터 Allen should report this situation to his supervisor. 앨런은요. 반드시 이 상황을 확인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인 절차는 이미 끝났으니까 누구한테? 우리 고용주한테, 우리 상사한테, employer한테 반드시 보고를 해야 돼요. Seek an independent legal opinion. And determine whether the regulator should be notified of the error.
그 다음에 이거를 외부로 보고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되어 있죠. 즉 외부 보고에 대해서 할지 말지에 대한 법령을 찾아본다든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 example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ashima Washington's firm 내무치시겠어요? advertises past performance record. 과거 성과를 보여주는데 by showing the 10-year return of a composite of its client accounts. 과거 성과를 보여주는데 컴포지트 수익률을 보여줄 거고 10년 단위로 보여줄 거래요. 10년치를 보여줄 거래요. 근데 여기서 컴포지트라는 단어가 뒤에도 조금 나오는데 이 컴포지트라는 건 뭐냐면요. 이 CFA 협회 규정, 그 CIA에서 채택하고 있는 윤리 규정에서 기본적으로 투자 성과를 보여줄 때 기본 단위로 보여주는 그게 그 용어를 그래서 컴포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 성과를 보여주는 기본 단위를 컴포짓이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자산 운용사마다 투자 성과를 보여주는 단위가 다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미래에셋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야 올해 우리 수익률 10% 났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삼성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주식 같은 경우에는 10% 났고 주식 중에서도 예를 들어 국내에 투자를 하고 있는 대형주 섹터에 투자를 하고 있는 마켓캡 얼마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대형주 또는 IT 섹터에 투자하고 있는 주식주 또는 성장주를 추종하는 주식주 또는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를 추종하는 펀드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수익률을 냈어. 부동산도 국내 부동산과 해외 부동산 펀드가 다르겠죠. 해외에서 예를 들어 developing countries 또는 developed countries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 시장에 투자하는 특정 섹터 또는 어떤 규모 이상의 또는 신재생 에너지라도 특정 섹터가 정해져 있겠죠. 그런 경우에 조금 더 이거를 구체화해가지고 애플 탭으로 비교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미래에셋 자산운용이나 삼성 자산운용이랑 똑같이 국내 대형주의 주식에 또는 성장주를 추종하는 그 두 개의 펀드를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더 잘 비교가 되겠죠. 그럼 이런 펀드들, 이런 비슷한 성격과 전략을 갖고 운영되는 펀드들을 묶어낸 집합체를 그거를 컴포짓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나중에 이 국민연금에서는 어떻게 하라면요. 야, 니네 우리 국민연금에서는 워낙 이게 아웃소싱을 많이 하잖아요. 자산운용사를 선정해가지고 아웃소싱을 많이 할 때 니네 이 깁스라고 하는 이건 별도로 알아놓으시면 돼요. 깁스라고 하는 글로벌 투자 성과 기준이 있어요. 국제 투자 성과 기준, Global Investment Performance Standards라는 국제 투자 성과 기준이 있습니다. 이 깁스 따라서 투자 성과를 다 리스테이트 해와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다. 다 바꿔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 깁스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재무제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IFRS 같은 거죠. 우리나라 기준과 다른 나라 기준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애는 주식만 보여주고 채권만 보여주고 성장주만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보여주도록 그 대부분의 형태를 지정해 놓은 국제투자 성과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 따라서 니네가 다시 리스테이트 해오라고 국민연금이 요구를 한다고요. 실제로 그래요. 그럼 뭐예요? 여기에 따라서 바꿔가게 되면요. 어떤 회사 10% 20% 이렇게 단순히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정확한 전략과 목적에 갖춰가지고 운영됐던 성과만 가져오게 되니까 애플 태플로 비교가 되겠죠. 그때 깁스에서 채택하고 있는 용어가 뭐냐면 컴포짓이에요. 투자 성과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 단위가 되고 비슷한 투자 전략과 목적을 가진 포트폴리오들의 집합체가 깁스가 거기 컴포짓이 됩니다. Composite omits the performance of accounts that have left the firm during the 10-year period. 지난 10년 동안 회사를 떠났던 성과를 빼버렸는데 whereas 반면에 the description of the composite indicates the inclusion of our firm account. 하지만요, 내가 이거를 묘사할 때는 10년치 성과를 다 포함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This omission has led to an inflated performance figure. 하지만 내가 이렇게 빠뜨리게 됨으로써 성과가 올라가게 된 효과가 발생되겠죠.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survivorship bias라고 들어보셨어요? 생존자 편이라고 하는데 survivorship bias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생존자 편이에요. 즉 100개의 펀드가 있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성과가 안 좋아서 80개는 폐기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20개의 성과만 보여주는 거예요. 잘 나와 보이겠죠. 근데 실성과는 내가 운영해서 폐기했던 80개의 펀드도 포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즉 100개의 성과를 보여주는 게 정확하겠죠. 그 내용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빠뜨리게 되면 inflated performance figure이 된다고요. Washington is asked to use promotional material that includes the erroneous performance number. 이 잘못된 투자 성과에 대한 숫자를 포함시키도록 해서 얘가 요청받은 거예요. When soliciting business for the firm.
내가 여기에 대해 선고활동을 할 때 그럼 당연히 포함시켜서 내보내야 되겠죠. 이미 잘못된 거는 확인이 됐고 뭐 하셔야 돼요? 보고 및 시정 조치. 내부로 보고하고 외부로도 이거 잘못된 거를 보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 잘못된 성과가 있으면은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한다라든가 전자공시에다가 올린다라든가 등등의 절차들이 있겠죠. 따라줘야 된다고요. 자, 커멘트 가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줄. She must dissociate herself from the activity. dissociate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절차 나올 겁니다. 1번 절차. If discussing the misleading number with the person responsible for not an option for correcting the problem. 자, 이 잘못된 숫자를 이 숫자를 채택하는데 책임이 있었던 사람이랑 얘기하는 것 정도 그걸로는 안 돼요. 뭐 하셔야 돼요? 자, she can bring the situation to the attention of her supervisor. 보고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확인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시정돼야 돼요. 내부로 보고 supervisor or the compliance departments at her firm 또는 우리 회사의 준법 감시 부서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If her firm is unwilling to recalculate performance 만약에 우리 회사가요 이 성과를 다시 계산해내는 거를 unwilling to 망설인다라면요 she must refrain from using the misleading promotional material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이 잘못된 misleading하는 promotional material을 쓰는 거를 거절하셔야 되고요. And should notify the firm of a reason. 회사의 나의 이유에 대해서 알려야 돼요. 이게 세 번째 절차가 되고 반드시 이거 documentation 해놔야 된다고요. If the firm insists that 만약에 회사가 주장한대요. She used the promotional material. She should consider 뭐를 고려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내가 이거를 잘못된 number를 쓰도록 요청받는다면 whether obligation to dissociate from the activity. 내가 이 행위에 대해서 dissociate 해야 된다. 역할 자체가 would require her to seek other employments. 다른 고용을 찾아봐야 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고려해봐야 된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회사 떠나는 것도 고려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글샘플 3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렇게 하면 한 챕터가 끝나요. 즉, 내용 정리하고 내용 읽고 문제 풀면 끝난다고요. 그럼 실제 시험장 가시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조금 더 페이지를 넘겨볼게요. 어디를 가시냐면요. 페이지 54페이지 가보세요. 54페이지를 가시면요. 거기에 example이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물론 여기도 긴데요. 실제 문제는요. 한 2번, 3번, 4번 정도의 길이로 나올 거예요. 1번도 제가 보기엔 조금 길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실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던 판례처럼 문제가 막 길진 않아요. 자, 1번 볼게요. 동그라미 세모 잘 체크하시면서 따라오세요. 1번이 아니라 2번을 보셔야 되겠네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 working on a new IP underwriting project, Gene Bremen receives 주인공이니까 동그라미 치고요. And from the client 별표 치고요. Result believe that 내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정보에 의하면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Client's financial statements are inaccurate. 고객의 재무제표가 지금 정확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믿고 있는 상태니까 이건 확인해 봐야 되겠죠. 내가 그렇게 지금 의심할 만한 상황을 발견한 거니까. According to Standard 1A, knowledge of the law, Bremen should report A번. 자, the her findings to appropriate government regulatory authorities. 바로 외부 규제 당국에다 보고한다. 땡. 바로 외부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내부로 확인하고 내부로 보고하고 외부로는 법규에서 요구할 때 하는 거예요. B번. Immediately dissociate herself from the underwriting. 즉각적으로 거절하는 아니요. 외부로 보고하고 시정 조치하고 그 다음에도 잘못된 행위가 나한테 계속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그때 B번 절차로 가는 거예요. C번. Seek advice from her firm's compliance departments. 그렇죠.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확인해봐야 돼요. D번. Director clients to CFA institute standards and refuse to continuing working on IPO. 내가 IPO 프로젝트에 계속해서 참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refuse 거절하시고요. Until clients bring the statements into compliance. 맞는 숫자를 가져올 때까지. 일단 내부 보고 먼저 하고 하는 거예요. 다 D번 절차도. 그러니까 나중에 하는 관점에서 틀린 겁니다. 3번 볼게요. In situations where the laws of members of country or residence, 내가 살고 있는 나라, local laws of the regions where the member does business, 내가 사업을 하는 나라, the countries and the code and standards specify different requirements. 이 코드랑 스탠다드가 그리고 각자 다른 법규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어떤 법규를 따라야 될까? D번이 되겠죠. Strictest, 가장 엄격한 법규. Strictest of local law, country law, or the code and standards. 이 정도만 하시면은 1A는 다 보시는 것 같아요. 저 뒷장에 5번 문제도 있는데 5번 문제는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잠깐 갖고 그 다음 2교시 나가도록 할게요.